불쌤의 후다닥 세계사 시즌 1 그 4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나폴레옹의 집권과 유럽 재패, 나폴레옹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프랑스 남동 쪽에 있는 지중해 섬 코르시카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난 나폴레옹. 프랑스 사람들, 본토 사람들에게 보면은 촌뜨기였겠죠. 그 나폴레옹은 이제 포병 장교로 복무를 하죠. 혁명의 시대 프랑스에서 포병 장교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왕당파들이 그 프랑스 남부의 그 도시 툴롱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걸 진압하면서 좀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죠. 포병 장교로서 산 위에다 대포 설치하고 빵 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혁명 세력 간의 권력 다툼에 휘말려 잠시 감옥에 가기도 했었지만 결국 이렇게 왕당파 시위 파리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왕당파 시위를 또 포병으로 대포로 꽝 잡아버리면서 이름을 나타냈었는데 그가 이제 정말 국민들 사이에서 전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됐던 것은 이탈리아를 점령하고 있었던 오스트리아군을 상대로 승승장구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 이렇게 대프랑스 동맹군들이 오스트리아, 영국 뭐 이런 세력들이 이제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해서 프랑스에게 프랑스 혁명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이제 그들 중에서 오스트리아 세력들을 물리치는데 이탈리아 그러니까 프랑스 남쪽에서 이탈리아 북부로 이건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뭐 나중에 한번 다시 지도를 보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본문 내용 좀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대프랑스 동맹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전쟁 영웅으로 떠오른 나폴레옹. 그런데 이제 이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그 혁명파 중에 급진파였던 이 자코뱅의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당하고 프랑스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온건파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이제 야 우리랑 함께 손잡고 좀 해보면 안 되겠니? 뭐 이런 활동들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CAS라고 하는 사람이 좀 나 좀 도와줄래?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같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아보자. 너는 전쟁 영웅이니까 명분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권력력이 있었던 나폴레옹은 그들의 뒤통수를 치고 자신이 제1통령이 돼버리죠. 그래서 통령 정부를 꾸리게 됩니다. CAS를 포함한 이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었겠죠. 함께 공동 정부를 세우자고 했는데 단독 정부를 세워버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통령 정부를 세우고 자기가 뭐 통령이 3명 있는데 그 중에 제1통령이 됩니다. 그러더니 이제 2차 오스트리아 원정에 나서서 또 승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이 종신 통령이 되죠. 종신 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제 아예 뭐 국민 투표해 가지고 황제가 됩니다. 국민 투표로 황제가 됐어요. 그만큼 나폴레옹이 인기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1세가 됩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니까 보나파르트 왕조라고 해야겠죠. 나폴레옹 1세에 오르는 겁니다. 아니 뭐 황제정 끝내고 제정 왕정 끝내고 이제 겨우 공화정 왔는데 다시 제정으로 돌아가는 걸 국민들이 찬성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국민들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프랑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귀족과 성직자들의 특혜만 없어도 평등하기만 해도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나폴레옹이 황제가 돼서 실시했던 많은 개혁들은 예전에 절대 왕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혁명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들을 추진해 가는 거죠. 내용상 그런 게 크게 내용상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다만 정치 형태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뀌었다. 국민들은 좋아했다. 이런 혼란기에는 강력한 카리스마의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겠죠. 나폴레옹은 적자투성이었던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던 프랑스 재정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국립은행을 만들어서 프랑스 경제를 흑자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국민 교육을 시행하죠. 그리고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어서 법전을 편찬해서 이제 자신들이 새로 정복한 지역도 다 똑같이 이렇게 실시합니다.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재산권 소유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혁명 정부 그동안 프랑스 혁명의 성과를 이 법전 안에 그대로 담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그 다음 나폴레옹이 해야 될 건 뭘까요? 혁명의 열기를 혁명 정신을 유럽 곳곳으로 전파시킨다라는 명분으로 유럽 제패에 나서는 거죠. 이미 오스트리아 한 방 먹였지 않습니까? 오스트리아 한 방 먹여가지고 영토 대부분 이탈리아 영토까지도 다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2차 오스트리아 원정에 나서가지고 완전히 큰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전쟁하게 되면 이제 그 배상금 받으니까 그걸로 프랑스가 완전 흑자로 돌아섰고 뭐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이 났겠죠. 물론 그 트라팔가 해전에서 그 프랑스와 에스파냐 연합 함대가 고 영국군에게 패하면서 영국 본토 상륙 시도는 좌절됐지만 육지에서는 승승장구죠. 유럽을 완전히 다 뭐 차지합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도 해체시켜 버리고요. 이게 독일, 오스트리아하고 이제 독일 지역 요쪽 지역을 공격해 가지고 라인 동맹이라는 것도 만들고 바르샤바 공국도 만들고 자기 친 프랑스 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괴뢰국, 연합국 자기 동맹국 뭐 이런 나라들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제 남아 있는 건 영국이죠. 영국이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영국을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자. 그래서 대륙 봉쇄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영국 상품들 그 유럽으로 수출 못하게 막아버리고 유럽 상품들 영국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면 영국이 스스로 무릎을 꿇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영국 힘들었습니다. 근데 영국만 힘든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영국에서 많은 것들을 수입해 가던 유럽 나라들도 힘든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에이 나 그렇게 못해 라고 하니까 나폴레옹이 무려 60만 명의 군대를 건드리고 러시아 원정에 나서는 거죠. 러시아를 징벌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러시아의 강추위 속에서 패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60만 명이 출발했으나 돌아온 건 10만 명 정도였다. 그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렇죠. 나폴레옹이 자랑하던 프랑스 군대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6분의 1로 줄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서 이제 덜덜덜 떨면서 돌아오고 있는 나폴레옹이 이렇게 힘이 약해져서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다시 나폴레옹에게 납작 엎드렸던 주변의 나라들이 대프랑스 동맹을 맺어서 나폴레옹과 다시 한판 뜨는 거죠. 여기서 이제 프랑스 어떻게 요 라이프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결국 파리까지 점령당하면서 나폴레옹은 강제로 퇴위 당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1제정의 몰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명색이 프랑스의 뭐 황제였기 때문에 뭐 함부로 죽이거나 뭐 그럴 수는 없고요. 오히려 연금까지 주면서 지중해의 섬 엘바라고 하는 곳에 섬을 주고 거기를 다스리게 합니다. 사실상 그 섬에서만 지내라고 유배를 시킨 거죠. 하지만 나폴레옹은 어때요? 섬에서 탈출하죠. 탈출해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다시 황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황제로 복귀하니까 요 대프랑스 동맹국들이
하고 다시 싸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영국 프로이센 연합군들과 함께 맞서가지고 지금의 그 벨기에 지역에 있는 워털루라고 하는 곳에서 싸웠는데 여기서 이제 패배하죠. 이러면서 대서양의 고도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돼서 다시는 프랑스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비록 나폴레옹 전쟁은 프랑스가 패배하는 걸로 끝났지만 나폴레옹의 몰락으로 끝났지만 이 프랑스 혁명 정신은 유럽 각국에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 곳곳에서 자유주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전제정치 끝내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달라라는 움직임이 일어났고요. 프랑스 군대에 맞서서 싸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민족주의가 자극받죠. 그래서 유럽 각국은 독립과 통일운동, 특히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가 통일전쟁, 통일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도 독일 제국의 수립을 갖고 오게 되고 이탈리아도 분열을 끝내고 통일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각 지역의 민족주의 자극을 민족주의를 자극했다라는 게 나폴레옹 시대 나폴레옹의 유럽 제패의 의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짧은 거 설명하려다 시간이 많이 가버리네요. 지도에서 선생님이 이걸 좀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그 나폴레옹이 태어났던 코르시카라고 하는 섬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에요. 프랑스 본토에서 떨어져 있는 섬이죠. 이 출신인 나폴레옹이 이제 처음에 승승장구하고 이름을 날리게 됐던 것은 프랑스 남부에서 이탈리아 북부를 점령하고 있었던 오스트리아 군대를 몰고 가서 오히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 근처까지 가면서 오스트리아를 압박하게 됐다는 거죠. 오스트리아 군대를 격파하면서 전쟁 영웅으로 이름을 날리게 됐고요. 내친 김에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영국이 프랑스에 맞서고 있었는데 프랑스를 포위하고 있었는데 대프랑스 동맹의 핵심이었는데 나폴레옹은 여기서 이제 영국을 치기 위해 영국의 물자를 공급해주고 있었던 인도가 영국에게 제일 중요한 식민지 아닙니까? 근데 이 영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교통로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에즈 운하죠. 이집트에 있지 않습니까? 이곳을 확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프랑스가 이집트 원정,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가서 뭐 카이로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영국이 굉장히 긴장을 하죠. 그래서 영국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원래 여기는 당시에는 오스만 투르크 땅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땅이기 때문에 그들의 반격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군대를 버리고 아마 이때가 나폴레옹이 가장 치욕스럽게 개인적으로 좀 비겁한 모습 보인 것 같은데 나폴레옹은 혼자 탈출해 버리죠. 어찌됐든 프랑스의 혼란 속에서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쿠데타에 성공한 나폴레옹 나중에 그 통령까지 되고 황제까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폴레옹이 이제 2차 그 오스트리아 원정에 나서 가지고 2차 오스트리아 원정에 나서서 그 유명한 그 여러분들 나폴레옹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그림 있죠. 그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물론 그게 사실 모습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바로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2차 오스트리아 원정이죠. 알프스를 넘어서 오스트리아 원정에 나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 받고 그리고 이탈리아 전역을 완전히 넘겨받습니다. 완전히 차지하는 거죠.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해볼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아이씨.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가 영향을 계속 확대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황제까지 됐죠. 황제까지 되고 나름 뭐 나폴레옹 법전도 만들고 개혁을 추진하던 나폴레옹. 영국을 어떻게든 무릎을 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맞서 싸우고 싶은데 영국은 해군이 세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연합군, 스페인과 프랑스 연합 함대를 이끌고 영국 상륙 작전을 준비하죠. 그래서 해군을 보내서 가려고 하는데 스페인과 프랑스 연합 함대를 영국이 막아내죠. 넬슨 제독이 막아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트라팔가 해전이죠. 넬슨은 비록 여기서 죽었지만 이 호레이쇼 넬슨은 결국 프랑스와 에스파냐 연합 함대를 막아냅니다. 이렇게 해군에서는 패배했지만 육지에서는 프랑스군이 승승장구하죠.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오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나폴레옹이 이제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오스트리아 군대에 맞서 싸우러 갑니다. 오스트리아와 프레이센 군대에 맞서 싸우러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빠바바밤 이번에는 오스트리아 수도 빈까지 빠바 그리고 이게 아마 결정타였을 건데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군대 잔당들 다 물리쳐 버리는 게 아우스터르 발음이 어렵네. 이게 뭐냐면요. 아우스터리츠 전투. 이 전투에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승리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 프랑스 파리 가보면 또 떠오르는 게 에펠탑 말고 개선문 있죠. 에투알 개선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아우스터리츠 전투에 승리하고 돌아온 걸 기념하는 겁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걸 기념해서 프랑스에 세운 게 개선문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렸던 땅들이 다 해체돼 버리는 거죠.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중심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프랑스는 자신의 괴뢰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괴뢰국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 동맹을 만들어서 견제를 하죠. 그리고 러시아가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오히려 폴란드 바르샤바를 중심으로 바르샤바 대공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전에 이제 물론 프로이센도 격파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입장에서는 거칠 것이 없네가 되는 거죠. 다 프랑스가 이 정도까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오스만 제국 뭐 빼고는 뭐 거의 다 프랑스가 다 먹었어요. 이게 지금 당시 프랑스가 뭐 그 차지했던 땅들과 그리고 프랑스에 종속된 나라들의 범위 그리고 일찌감치 에스파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포르투갈 빼고는 다 프랑스에게 항복했거나 종속돼 있는 동생들 스웨덴도 프랑스 편이었고요. 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이쪽은 좀 덜 그려야겠네. 다 그러니까 유럽을 다 지금 프랑스가 제패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든 영국을 잡아야 되니까 대륙 봉쇄령이라는 걸 내려서 영국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대륙 봉쇄령 때문에 힘들었던 나라들이 이제 그걸 어겨요. 그게 바로 이제 포르투갈이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이건 빨간색으로 써볼까? 시간 20분 넘어가네, 이제.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이걸 좀 혼내주려고 군대 몰고 에스파냐 전쟁을 일으켜서 막 갑니다. 가는데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지역에서도 힘드니까 대륙 봉쇄력 때문에 말을 안 들었던 거였는데 프랑스가 이 이베리아 반도 쪽으로 쳐들어와 버리니까 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프랑스 군대의 힘을 보여준 거죠. 그 바람에 여러분들 그 유명한 그림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이 이베리아 반도를 쳐들어간 건 이베리아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지역으로 갔는데 포르투갈 왕은 저기 뭐지 남미로 도망가 버리고 스페인 사람들은 곳곳에서 이제 게릴라식으로 저항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에스파냐 화가였던 고야가 1808년 5월 3일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프랑스 군대가 에스파냐 민중을 어떻게 학살했는지를 좀 잘 보여진 그림이죠. 이런 그림들을 그리게 됐고 그리고 이 봉쇄령을 오히려 틈타서 영국이랑 계속 교역하면서 나름 살궁리를 찾던 러시아를 보복하기 위해서 6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로 쳐들어갔던 거죠. 그랬다가 이제 동장군에게 패해서 돌아오는 길에 라이프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라이프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결국은 밀려서 파리까지 점령당하자 이제 결국 프랑스는 패배를 하게 됐고 황제 자리에서 쫓겨났던 나폴레옹은 엘바 섬에 유배됐는데 여기서 탈출해가지고 다시 프랑스 황제가 됐고 그래서 대프랑스 동맹국들이 다시 쳐들어왔고 그들과 워털루라고 하는 곳에서 빠바바방 싸우는데 져가지고 대서양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쫓겨납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은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던 섬입니다. 완전히 절대 고도로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됐다. 22분이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끝!